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함께 공부하게 될 박현태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올해 이제 김해대학교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게 되는 교과목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이제 처음 강의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이렇게 부분은 이렇게 교육을 하고 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책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특히 이제 비대면 시기에 코로나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현재 4단계라는 시간이고, 더 심해질지 더 좀 좋아질지 라는 부분에서 잘 몰라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비대면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녹화는 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몰라서 녹화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약이 한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 8월 29일까지인가요? 4단계에 연장된 상태에서 뭐 앞으로에 대한 고민들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은 이해 과목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의 과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해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제가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의 목표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친 거하고 팀 프로젝트 한 거하고 배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뭐 교과목에 대한 수업 개요, 그리고 평가 안내,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 했던 게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만났었고요. 원래는 2학기 때 법제론을 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지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10권 정도 이상의 책들이 나와 있고, 이 책들을 한번 대부분 다 훑어봤고, 그 중에 이제 제일 괜찮다고 생각된 책이 이 책이었고, 주교재로 말씀을 드리는 책이고요. 부교재는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검토했던 책 중에는 뭐 윤성호 선생님이 쓴 뭐 책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동문사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저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었고요. 표지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 부분에서 창기사 내용들이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평가의 부분에서 어, 그러니까 보조교재 형태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면 김과장의 프로포즈처럼이라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뭐 15 외부 공모 사업의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들으면 제가 이분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책은 부교재로, 보조교재로 이렇게 사용될 건데요. 어, 서술 방식이 조금 다르지 그 안에 있는 책 내용들은 지금 보여드린 책에 거의 유사하게 모금의 양식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그러니까 본교재입니다. 이름도 조금 복잡하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포즈의 작성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동문사에서 2020년도에 만들어진 출판된 책입니다. 그 속에서 제가 읽으면서 이 책들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그 내용 보면 교과목 개요 및 특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 기획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와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선택교과 2급 자격에 있어서, 그래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현장은,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현장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외부의 자원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습 목표로 보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기획과 개발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일단 이 기본적인 흐름은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욕구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기획서 작성, 프로포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습득해낸다. 그러니까 습득의 중요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을 알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평가 방법들을 익힌다 라는 부분들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 배점은, 평가 방법에 보면 평가 배점은 출석이 2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20%. 아까 말씀드려도 팀 프로젝트가 40%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석이 중요하겠죠. 필수적인 부분에서 4일 이상을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2시간이죠. 이렇게 하루 3시간 수업이니까 12시간. 4일 하면 시스템상에서 성적을 입력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수업 방식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그러니까 이전과 좀 다르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수강 기간 내에 수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조금 더 강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대학은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출석을 인정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면, 기간 설정한 게 지나서 그 수강을 하게 되면 결석이 아니라 지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지각도 3번이 되면 결석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조금 챙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교과목 이해 평가, 그리고 를 위한 서술형 시험을 치고요. 그러니까 이번 1학년 1학기 때 저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시험을 친다는 거, 그리고 암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 프로젝트는 준비 과정, 기획, 역할 분담, 발표, 프로포절의 내용, 완성,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는 온라인 공간에서 준비를 어떻게 같이 하고 있는지,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겁니다. 각 팀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방법들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부탁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글 메일을, 지메일을 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 사전 협조 요청 중에 하나가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공동 프로젝트를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같이 하는 게 싫다 라고 하시는 분은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용의 충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험교과는 이해보다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온 오프라인을 병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줌 또는 팀즈 등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팀 프로젝트는 온라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팀즈로 수업을 좀 많이 진행했던 분들 계시나요? 그냥 동영상 LMS가 제일 많이 익숙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저도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지만,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팀즈를 좀 많이 해요, 대학에서. 근데 이번 수업을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도 구입한 게 있겠지만 줌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경영 교수로 있는 박연태고요. 이메일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소개드렸는데 옛날에 교과목마다 다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일을 주시는 분 이런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왜 지메일을 이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이고요. 페이스북에서 지금 저희과 김해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과를 개설을 일단 제가 했어요. 학교에서 페이스북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저희과 친구 졸업생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인데 아직까지 많이 홍보는 안 돼 있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소통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이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주 소통은 이메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카톡방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메일을 주시면 좋겠고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소개하셔도 제가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라도 메일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그러니까 채팅 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시면 수업 현장에서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고, 저도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시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만큼 여러분들 역량 자체가 커진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수업하실 때 이야기했는데 더 많이 생겼어요. 제 역할들이. 지금 이제 청소년들하고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친구들 중에도 한 명 정도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협동조합이 준비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로서 아이들 청소년들의 자립 프로젝트. 첫 번째 미션이 여행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그에 대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임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둘이나 이 부분은 예전부터도 알고 계셨을 거고,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신어마을 학교 그 전까지는 사무국장이었는데 작년 연말 12월부터는 이제 교장으로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9월 추석 때 아이들하고 울릉도 하고 독도를 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자장남 원장이고, 제가 이제 그만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란색인데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사업평가 지원단 단장이었는데 6월 30일부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1년 이상을 했죠. 원래는 6년, 그러니까 원래는 임기가 없었는데 중간에 임기가 생겨서 6년 이상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장 제가 했던 걸로 활동을 했었고요. 정리를 하고 있지만 개건 형태로 위원으로서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경남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예전에는 위원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모든 실무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저런 일,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그런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평가위원, 컨설팅위원으로서 평가도 다녔고요. 이번에는 광주하고 저 전남 한평 이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갔다 왔고요. 컨설팅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역할들을 현재로서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거는 다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인 친구들하고 일을 쭉 했었고, 사과나무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아동센터 협의회는 사무국장, 감사, 회장 이런 역할을 했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어떤 분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런 자격들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자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쓰고 있는 자격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뭐 청소년 쪽을 할 것 같으면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주로 하는 분야는 아동 청소년 분야죠. 뭐 장애인도 했었지만 지역 아동센터를 키워내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들의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평가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자원 개발, 그러니까 뭐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뭐 프로포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돌멩이도 자원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시골 단위에 가면 다양한 돌멩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도심에 있는 그 센터들 가면 돌멩이도 돈 주고 사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챙겨, 내 주변에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사회복지사라면 관심, 관찰 이런 것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의 규칙에 대한 교육들, 특히나 이제 뭐 실무 이런 것도 하겠지만 이론적인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회복지에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제대로 교육시키는데 한 7시간 정도 교육 드립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짧게 계속 요구해서 2시간 압축 이렇게 하는데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프로포절 공모사업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다르게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에서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고 첫 현장에 첫 사회에 진출했던 뭐 취업했던 곳이 시민단체다 보니까 세상을 조금 뭐랄까 잣대를 두고 이렇게 보는 법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종사자에 대한 대상에선 관련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예전에는 뭐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뭐 사단법인 이 정도였다면 현재는 최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고민거리예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복지만 하면 됐던 것이 이제 경영의 영역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충분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하지만 새로운 계속 이런 영역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동조합은 큰 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김해대학에서 수업했던 것 중에 사회복지 행정론, 뭐 지역사회복지론, 뭐 아동복지론, 정신건강론, 뭐 이런 쭉 등등의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런 수업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 책이죠. 책이 쭉 다 쌓여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아까 뭐였죠? 15 외부 공모사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15년 동안 144건이더라고요. 선정된 것만. 쓴 거는 더 많겠죠. 선정된 게 144건에 19억 2,9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됐고요. 연평균을 하면 9.6건 1년에. 그리고 뭐 1억 2,800만원 정도의 돈을 공모 사업으로 나와서 사업을 저희 단체가 시작을 했던. 제가 있는 단체가 2003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2003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 1년 예산 200만원이 채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훨씬 많은, 그리고 조직도 더 많이 다양화되어 있죠. 최근 4년으로 압축해 보면 51건입니다. 그리고 64억 5천만원 정도가 했고, 그러면 연평균은 12건이 넘죠. 그리고 1억 6천 이상이 매년 외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고, 다양한 공모처를 발굴해서 신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청소년들하고 창업 지원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그러니까 올해만 700만이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예비 창업팀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엔 본트랩으로 진행을 합니다. 미션만 두 가지를 성공하면 조직을 만드는 거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만 구성이 되면 가능한데 그건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 최초로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일할 때 선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 역할도 아니었고 그냥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한번 제안해 볼게요 해서 계획서를 썼는데 우연찮게 됐어요. 그때는 사회복지사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만 프로포즈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적 의식을 충분히 가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현장에 일할 때 그 내가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지역사회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애인 분야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인데요. 1, 2 예산이 100억 정도, 100억?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 해에는 40억이 조금 넘었던 사업이었고요. 매년 뭐 경상남 전체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도우미를 파견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의 규모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쟁쟁한 장애인 단체들은 다 뛰어들었다고 기억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 3명이서 한 15일 정도 밤샜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장애아동 계절학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김해 의령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전시군 확대하는 역할들을 담당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만들면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많이 뛰어다닐 것 같아요. 아마 이 시범 사업하는 그 해에 2002년도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2000 몇 년도인데 이때 아마 제가 1년 동안 한 5만 킬로를 다닌 것 같아요. 경남 전역을.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시군 부모회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해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볼 겁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의미,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해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과연 뭘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을 획득한 사회복지사가 개발, 운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아까 저는 자격증 없을 때도 했다고 그랬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는 게지. 여러분들은 또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공부해서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격취 등을 위한 시험 과목 중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다루지는 않고,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절차, 설계 방법론,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그 프로그램 적절성과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 지식과 스킬, 그리고 태도를 사회복지사가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렵죠.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로서 프로그램이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후속 조치가 강화되어 왔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의 공적 자금. 왜냐하면 아까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자금, 그러니까 모금회라는 부분, 그 바보의 나눔, 다양한 삼성복지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작은 지역아동센터부터 복지관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무료급식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경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프로포즈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원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수행 능력이라 할 것이다. 꼭 이것만 잘해라는 거예요. 프로포즈 회계 잘하셔도 돼요. 나는 회계를 잘할 자신이 있다. 근데 요새는 최근에서 이제 시스템화돼서 컴퓨터를 조금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니 나는 프로그램을 진짜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 역량을 가지면 굳이 여러 개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 그 자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를 프로포절의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냥 자격증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면접 보고 이렇게 할 땐 그렇게 전부 다 처음엔 다 잘하신다고 그래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뽑고 나면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제 뭐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서로가 부담이죠. 그러니까 TO가 3명이 있는 직원을 3명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한 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나머지 2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는 전문적인 의사소통의 채널이자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한 양식 하나로만 보아서 양식에 채운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안 되는 기간이 없겠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금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대표적인 프로포즈를 하는 데가 모금회죠. 모금회가 이제 얼마 한 4, 5년 전에 양식을 확 한번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설득문이에요.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양식입니다. 그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 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교재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그 뭐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됐든 이용자가 됐든 부모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뭐를 필요로 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시키고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정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신원식 김민주라는 분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수행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과 지침이며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하여 설계된 조직과 절차를 말한다. 요약해보면 인간 삶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사회복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와 계획된 활동들의 구조화된 집합체가 바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목적이 뭐죠 그러면?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 그걸 위해서 사회복지하고 뭐 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만들어진 집합체가 바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제와 욕구 속에 놓여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또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 그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된 활동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림을 한번 보면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일반 국민 세 개가 있는데 다 상호작용은 하죠. 일반 국민도 클라이언트들하고 상호작용하게 되고 사회복지기관하고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후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라고 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일반 국민들이 클라이언트들한테도 마찬가지죠. 후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했을 때 인정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관 클라이언트는 직접적인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전문 직업적인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는 실천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사회복지 구성원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가
뭐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충족되어 바람직한 사회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프로그래머스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뭐 체제, 기획, 계획, 문서, 수행, 활동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제일 수도 있고 플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체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집합체로서 말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각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직원 3명, 그러니까 30인 이상의 직원 3명입니다. 시설장, 생활복지사 2명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시설장은 시설장의 역할이 있고, 생활복지사는 생활복지사의 역할들이 있고, 그것을 업무 분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지자체와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한다? 문서로 하죠. 소통은 이런 부분들까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은 기획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획은 과정, 계획은 결과이기 때문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일 목적이라도 계획에 담긴 내용과 수준, 절차, 순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제목의 이름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 어떤 대상을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용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고 순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목적과 목표에 따라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짤 때하고 제가 짤 때하고, 제가 짤 때하고 우리 직원들이 짤 때, 아니면 A센터가 짤 때하고 B센터가 짤 때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역량도 다르고 가진 그 자격 기능도 다르고, 그리고 재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취합해서 진행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 목표, 프로그램 활동들을 포함하여 사전에 기획한 계획이 사업 제안 형태의 문서로 만드는 것이 프로포즈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설득을 위한 문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자원들을, 이 과목은 외부의 자원들을 끌어와서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공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력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희 기관에서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따와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제가 이 녹화하는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취소를 다 했어요. 모든 일정들을. 왜냐? 코로나 4단계다 보니까 진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안전을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협상을 하고 다 했는데 아무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취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취소를 하고 모금의 담당자한테 하니까 일단 돈은 집행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방학 프로그램이니까 9월까지 또 끝내야 된대요. 저는 좀 요하는 게 10월까지로 연장을 해주면 제주도를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대체 휴일이 있어 2박 3일 애들하고 나가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어서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재정 지원하는 기관에서 안 된다면 맞춰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센터 아니면 저희 시설이 있는 공간의 옥상을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캠핑하는 프로젝트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진다면 주변에 있는 캠핑장 가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로 계획을 수정해서 오늘 하루 동안 그거 붙잡고 모금하고 이제 조율하다가 오케이 사인 떨어져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망은 크죠. 아이들이 제주도하고 어디 옥상을 비교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 직원들이 좀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주도 백사장 아니면 바닷가 현수막을 크게 하나 걸자. 그래서 사진 분위기라도 한번 내보자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기획으로 준비를 해서 애들하고도 고민해야 되겠죠. 재정 지원하는 팀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간에, 사회복지기관과 재정지원처 간에,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 기관들 사이에 전문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되는 게, 그러니까 문서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기관은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부분 매번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그 계획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키거든요. 저희가 하고 같이 있는 애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하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죠. 특히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8세, 그러니까 법이 이제 지금 바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18세가 넘어가면 일단은 나가야 돼요. 이제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유예를 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예 둔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돈을 얼마 지원하고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는데 그 돈이 떨어지면 또 똑같은 삶인데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는 단순히 사회복지 관련 제안서만이 아니라 사회복 실천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프로포즈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누구를 위한 것일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연하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 짤 때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간을 위해서 하고 있진 않은지. 그러나 좀 더 고민해 보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복원하는 활동들이 될 거예요. 그에 의해서 꼭 클라이언트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변화될 거고 지역사회도 변화될 거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변화되는 거지 이 클라이언트만 변화시키겠다? 아닌 거죠. 클라이언트는 바른 대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역사회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변화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이 세금으로 진행되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세금이고요. 후원금도 세금이고요. 그리고 공적 자본이죠. 세금이 아니더라도 공공에 대한 부분에서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후원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역할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은 보조금을 쓰는 만큼 후원금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 잘못 쓰면 다시 환수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1년에 한 번 보조금도 이렇게 공개를 하듯이 회계에 대한 부분, 후원금도 같이 공개를 합니다. 요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누가 후원했다 이런 건 없지, 다 빼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가 남아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작죠. 그럼 인건비를 후원금을 통해서 줬다. 근데 후원하시는 분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후원하셨는데 그걸 인건비로 쓴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모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있는 실무자가 될 것이니까 또 이제 넓은 마량으로 이해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쓸 때 특히 처음 계획을 짤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진행할 때도 이게 회계 정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투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 달성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을 지원금으로 반복 운영한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계속 그거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효과성,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 효율성 이런 걸 따졌을 때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 센터만이 아니고 야간보호 사업이라고 하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아동 영역에서는 뭐 다른 데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충실히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책무성에 대한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유혹이 있잖아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언론상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 건데요. 책무성이 강조되는 흐름에 맞춰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급변한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앞으로 안 넘어가네요. 똑같은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던 부분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죠. 현장에 그러니까 특히 긴급한 상황, 여러분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있다, 그거가 아닌 이상에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와 근만족도를 확보하기는 거의 쉬운 상황은 아닌 거죠. 왜? 급식 서비스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돌봄, 특히 돌봄도 지금 이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생기고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아동 돌봄에서는 예를 들면 돌봄 바우처부터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 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호도, 지역아동센터가 경쟁력을 저희들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재미없다가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방식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년 가까이 10몇 년을 이렇게 그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매번 직원들한테 했던 말들이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인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가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문제도. 특히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진짜 고생하세요. 고생하고 있고 급여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드리고 싶은 상황이 생긴 거죠. 여력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광역 단위 지자체에서 호봉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인가 하고 서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 좋은 소식은 경남은 안 줄까, 논의 자체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과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가 수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설령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도 이게 표준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요. 우리 기관에서는 내가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근데 조금 저는 이거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프로그램 먼저 개발하고 진행했던 사람들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저작권까지는 아닌데 활용은 할 수 있죠. 똑같은 사업을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용했다라는 정도까지는 안겨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년 반 그리고 이번에 실습도 다녀오셨을 건데 어땠던가 현장에 들어가서 실습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게 또 코로나로 뭐 그런 여건도 있겠지만 실습이 아직 못 끝난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영역에서 할 수 있거나 기대된 성과에 대한 최적의 수준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전문성은 프로포즈를 만들어가고 실행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관의 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기관에 가면 이렇게 저희 기관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15년 동안 144건의 선정. 근데 저희 기관도 아픔이 있어요. 다른 기관들은 그래도 잘하는 차량 지원 사업. 지금은 뭐 저희들도 차량 기관 지원을 받았는데 차량 한 대 살려면 비싸잖아요. 뭐 스타렉스나 이런 거. 근데 저희 기관이 아픔인데요. 한 80번까지는 안 됐어요. 차량만 공모사업에 촉쭉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른 뭐 프로그램 사업은 선정이 잘 되는데 차량 사업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부 자문도 구해보고 막 베레벨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한 80 몇 번째부터인가 80번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90번째까지 해서 기간마다 차량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고 선정된 계획서하고 떨어진 계획서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뭐가 차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별 차이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 절실한, 더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거죠. 우리 기간보다는 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이죠. 저희 기관으로서는 왜냐 80분 동안 계획서를 썼는데 주기장창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희들 기간이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공모 뜨는 것마다 다 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80건을 연 적이 있어요. 계획서를 프로포즈를 할 거라고 의욕이 넘쳤죠. 근데 많이 여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 기관한테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하죠. 제출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성과들을 가지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북스 개인 차원에서는 전문성은 뭐 평생 고용 가능성이 높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포즈 하나만 잘하면 잘릴 일이 별로 없죠. 왜? 내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따들어오면 자르겠어요? 진짜 성격 더럽지 않은 이상에는 뭐 그런 부분들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만 잘 배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뭐 꼭 내가 취업을 안 해도 요새는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많습니다. 이제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한테 내가 설명을 따로 다른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할 수 있고요. 구성 요소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현장 경험이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아까 관심이라고 했는데 전문 지식을 얻는 것도 관심이고요. 현장 경험도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몇 년을 일해도 프로포즈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직무 경험의 적기간이 곧 전문성이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관심 있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전문성이 개발되려면 보다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경험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환경에 노출된다. 제 같은 상사 만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직원들은 뭐 퇴직하고 나가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쩔 수 없이 해줘야죠. AS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근데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겠죠. 교직기관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타기관에 나가 있는 다른 직원들이 하면 일단 우선기관으로 저희 기관 내용을 먼저 풀겠죠. 근데 시간이 여력이 된다면 그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겠죠. 어떤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체계를 중심으로 담아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형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형. 뭐 이 학자들이 쭉 설명하고 있죠. 이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 보면 저는 맨 마지막 거를 이야기하면 재원을 지원하는 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회복지재단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사회복지재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의 변화, 클라이언트도 다르고요. 그 변화의 질도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주기장창 어떤 기관은 차량만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지역사회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관은 책만 주기장창 지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재정지원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배분 사업이 이제 2014년 아까 말했죠. 바뀌었다고. 클라이언트 중심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분류를 이렇게 나뉘었었어요. 바뀌어졌어요.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거죠. 유형들이. 예전에는 아동청소년, 해외, 북한, 기타, 뭐 중장년, 남성, 여성, 뭐 노인, 지역사회, 장애인, 다문화 이렇게 해서 이들이 가진 문제들을 개입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의 그거였다면 클라이언트 중심이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기초생계, 주거난방, 교육, 훈련, 자활. 근데 대상은 그대로 갖고 옵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초생계를 어떻게 책임할 거냐, 교육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어졌다가 아니라 이렇게 영역이 분류화가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빈곤하면 기초생계지원, 교육자립, 주거환경 이렇게 나오고 질병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소외에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고 소통 참여가 있을 거고 문화격차 해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금에 들어가면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아까 사례집이었는데 홈페이지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올해는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돈이 지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에 대한 이슈를 부각하는 것도 필요하죠. 사례집이 아까 이게 뭐 기초생계는 아까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세요. 기초생계 지원은 결식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 제공을 위한 밑반찬 도시락 지원 사업, 뭐 이렇게 행복 플러스 뭐 영양 도시락 이렇게 있고요. 생계 지원의 노인에는 독거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생활용품 지원 사업. 여성 다문화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3년, 2, 3년 전에 그러니까 있었죠. 생리대, 깔창 생리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최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긴 문제라고는 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다 받죠? 안 받는 분도 계시나요? 근데 전 장학재단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운영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닌가요?
그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무지막지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대학으로 주죠. 그리고 등록금 자체를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있고 노인에 대한 교육도 있을 거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 여성, 다문화, 지역 사회에 대한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이슈들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삼방동에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보건의료도 마찬가지고 심리 정서 지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돌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까 얘기했던 방학 지원 사업도 심리 정서로 볼 수 있는 거고 사회적 돌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계획을 짜는 사람이 어디에 시선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제목도 달라져. 그러니까 저는 제목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저는 반이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용도 중요하죠. 근데 이 제목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서 짤 때 제목 짜는 때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고민도 제일 많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이 프로포즈를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휘력입니다. 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B라고 표현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조금 많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관심도 필요하고 그 관심에서 책도 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펼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 페이지를 보면 제가 2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한번 챙겨 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소통하고 문화격차 해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그램 유형별 구분은 사회복지적 목적과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양식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할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사회복지 실전 현장에서 서비스와 혼용되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천차만별이죠. 수준도 다르고 내용 이걸 이해하는 목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A 프로그램만 갖고 들어갔을 때 효과보다는 ABC 프로그램을 어떤 단계에 대해서 대상을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시 하위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 운영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점점점 해서 이 세분화를, 그러니까 A라는 목표가 있고 그 밑에 방법이 B, C, D가 있는데 B-, C-,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하면 B가 되고, B가 되면 총괄적으로 B, C, D가 되면 총괄적으로 A가 완성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위계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사회복지학과를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죠.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쭉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필수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과목들을 이수해야 되죠. 이 과목만 이수하면 되나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을 일단 졸업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이걸 또 강화하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한테는 적용은 안 되겠지만 2급도 시험을 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왜 그럴까요?
사회복지 현장이 그만큼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만났던 아이들하고 지금 만나는 아이들이 달라요. 문제들이 다르고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특히 여러분들 요새 일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 하시나요? 앞으로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현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데가 제페토라는 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게 이프랜드인가 이렇게 하고 또 게드타운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놀이로서 접근하는 거고 저희들은 학습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놀이로 가겠죠. 제 같은 경우는 학습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알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 휴대폰만 보면 맨날 제페토만 들어가요. 그 모양이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만 들어가요. 저는 제페토가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막 실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생활이 아니라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주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은 바위를 먹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사회복지 현장이 딱 이렇다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걸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뭐 이거는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램 개발은 광범위한 영역과 사건,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험 체계를 고안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단위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계획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기관이나 조직 차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총칭한다. 사회복지 기관의 모든 활동 내지는 사회복지 영역의 정책까지도 포함을 한다.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뭘 하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프라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아니면 퍼즐을 이렇게 만들 때 순서가 있죠. 만들 때 퍼즐을 이렇게 만들 때 가해에서부터 이렇게 해가 들어가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좀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가해부터 채워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기관이 있는 시설이 있는 하는 역할들이 왜 있을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일자리 주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동복지시설들이 왜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시설들이 왜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들이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방식이 지역아동센터로 뭐 아니면 다함께 돌봄센터로 뭐 방과후 아카데미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뭐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들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활동을 했죠. 그리고 뭐 기관이 내가 활동하는 내가 사회복지사로 있는 기관 내도록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88% 지원하는 거 경기도가 지금 논란이죠. 100% 준다고 해갖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것도 사회복지의 한 영역이죠. 주택 옛날엔 주택정책이라 다른 형태의 영역인데 주택도 복지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날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을 보면 4단계 모형이 있습니다. 기획 및 분석,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설계 및 개발, 그리고 운영 및 보완, 평가 및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환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단계로 갔다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뭐 기획 및 분석을 보면 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해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목적과 목표는 아직까지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이후에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목적은 방향이고요. 목표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쉬울 수 있는데요. 목적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종합적으로. 거기에 이제 영역들 프로그램들 있죠. 교육, 문화, 지역사회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같이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목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삶의 질을 변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수준까지 올리겠다. 급식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떤 메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어떤 수준까지 올려놓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하나씩 하면 이 목적들이 달성이 되는 형태가 기획과 분석의 과정이고요. 설계 및 개발의 과정을 보면 최적의 개입 또는 해결책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들을 개발하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A라는 방법이 나올 수 있고 B라는 방법이 나올 수 있고 C라는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그 최적의 방법이 클라이언트에도 최적이어야 되겠지만 우리 기관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적의 수준을 찾는 거죠. 우리 기관은 이걸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최적의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 기관에도 최적의 수준을 맞춰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직원 3명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최대 인원이 49명까지 있을 수 있어요. 법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따지다 보면 법이 중복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46명까지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더 내려와야 돼요. 왜냐? 실질적으로 급식의 문제가 생겨서 법이 충돌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43명 이상을 못 때리고 있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설계한, 그러니까 기획했던 것들 이렇게 짜맞추는 작업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A, 뭐 B, C를 어떻게 설정합니다. 이 설정한 걸 가지고 다음에는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운영을 해서 이 만들어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면서 과정 속에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자. 잘 된 거는 계속 개선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어떻게 되죠?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효과성, 실효성에 대한 것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거 진행해갖고 보완했어요.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당초 기획이나 분석 설계 과정에서 요렇게 될 거다, 요렇게 될 거다, 요렇게 될 거다 설정했었거든요. 계획을, 목표를. 이 목표가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작업들을 한 거죠. 이 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 기획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설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운영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 그럼 이 단계가 프레임이 딱 됐다. 그럼 그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발전한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뭐 이런 부분들에서 확산시키는 작업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했는데 당초 목표를 하나도 못했다. 아닌데
반대로 역효과가 나서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가정을 잘못 세운 거죠.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이 설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작업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평가 과정에 환류라는 의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단계 4주기 평가에 환류가 3주기 평가 때 환류의 개념이 들어왔고, 올해 이제 평가 때는 4주기 평가에서는 환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많이 힘들어요. 이 모형만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으면 힘들 게 없어요. 기획 분석, 설계와 개발, 운영 및 보안, 그리고 평가 및 개선. 이 부분 시스템만 가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의 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관심사가 유튜브잖아요. 아닌가요? 유튜브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고 싶고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을 아이들이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죠? 욕구가 그거예요. 그러면 최적의 부분에 개입하는 방법. 아이들 욕구는 유튜브를 잘 만들고 그걸 하고 싶다. 설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유튜브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 제대로 된 교육 과정. 그리고 아이들이 장비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아니면 거점 공간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해대학 바로 밑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지도자도 필요하겠죠. 그때 이렇게 진행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편집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찾아갔을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설계한 방법이에요. 다 있어요. 다 되고 하면 운영을 해보는 거죠.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지금 저희들도 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해 이제 지금 제작이 들어갔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4단계를 만들어요. 그럼 이 4가지 초급 내강자, 중급 내강자, 고급 내강자 이렇게 교육 과정 만들고, 그리고 그 기자재들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 이런 것도 해요. 그리고 와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운영을 했는데 아이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또 다른 거, 교육을 했는데 이해도가 떨어져. 교육 내용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 교육 내용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아이들이 동영상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아이들의 실질적 만족도가 떨어져. 왜? 아이들 목표는 내 유튜브 계정이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가 많이 되는데 홍보가 안 돼.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내 동영상을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 플랫폼이 유튜브로서 성공하고 구독, 좋아요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플랫폼 역할만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링크를 걸어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끝으로 오늘은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획과 설계를 넘어서 실행과 평가를 포함한 순환적 모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보다는 사회복지 실현과 과학적 입증에 기인하는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의의는 황성철님이 제안했던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의 확보와 혁신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기관 안팎에서 협력과 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동시에 창의적인 활동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전달로 하다 보면 이해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대면 이런 것들을 조금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오신다든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 야간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교차 가능하게 할 겁니다. 주간에 수업 못 듣는 부분은 야간에 와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팀 프로젝트는 주간 야간 섞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때 들어와서 최대한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주간 야간 시간을 맞춰서 진행하고, 주간에 들었는데 잘 몰라 그럼 야간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주십시오. 저를 괴롭혀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시간을 거기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월요일, 화요일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3과목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2과목 이상도 못 들어요. 시간이 많이, 제가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수업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좀, 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괴롭히면 메일이 왔는데 제가 답을 안 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저를 활용하고, 그리고 왜냐면 이번 학기를 잘 보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취업했을 때 여러분의 그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이지만 그만큼 현장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 기관에 예를 들면 저희 기관들 직원들은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컨트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것만 합니다. 직원들한테 이제 피드백만 주고, 예전에는 제가 계획을 다 짰어요. 저도 제가 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프로젝트는 아까 얘기했던, 아까 희망 아직도 삼성중공업에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간, 그리고 카페 이런 거 규모가 작지만 그 가중주택 일부를 개조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기자재 다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짤 때는 제가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저희 센터 단체 내에 있는 4개의 시설들이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하고, 기관 실무자 쌤들이 하고, 제가 코멘트만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그랬죠. 그렇게 제대로 된 직원들하고 교육이 진행되고 나니까 저희 내부 교육이 진짜 많거든요. 교육을 하고 나니까 제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오늘 첫날 강의는 이것을 마치고 이후 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동영상은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할 거고, 이걸 병행해서 중간중간에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